당신의 마음을 안정시킬 책임남. 나는 6살 때 체험한 이야기라는 원신에 관한 책에서 굉장한 그림을 하나 본 적이 있다. 그것은 보아뱀이 맹수를 삼키려는 그림이었다. 이 그림은 그걸 옮겨놓은 것이다. 그 책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러고는 꼼짝을 못하고 먹이가 소화되는 반년 동안 잠을 잔다. 그래서 나는 밀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러고는 나도 색연필을 가지고 나의 첫 번째 그림을 완성했다. 이것이 내 첫 번째 그림이다. 나는 이 그림을 어른들에게 보이며 무섭지 않느냐고 물어봤다. 그러나 어른들은 모자 보고 놀라는 사람이 어디 있니? 라고 대답했다. 내 그림은 모자를 그린 것이 아니었다.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을 그린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뱀의 속을 그렸다. 어른들에게는 언제나 설명을 해줘야 한다.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것이었다. 어른들은 이번에 속이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보아뱀 그림은 집어치우고 차라리 지리, 역사, 산수, 그리고 문법이나 열심히 공부하라고 나에게 충고했다. 이리하여 나는 6살 때에 훌륭한 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해버렸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림의 실패로 무척 낙심했던 것이다. 어른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럴 때마다 언제나 설명을 해줘야 하니 어린이로서는 피곤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택해 비행기 조종수를 배웠다. 그리고 전 세계를 닥치는 대로 날아다녔다. 지리학은 그런 내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나는 한번 슬쩍 보고도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수 있었다. 밤의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이러한 지식은 더욱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활하는 동안 나는 성실한 어른들을 많이 만났다. 오랜 세월을 이 어른들과 더불어 살며 아주 가까이에서 자세히 보아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에 대한 내 판단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 나는 좀 총명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늘 간직하고 다니는 내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며 시험해 보았다. 정말 이해력이 있는 사람인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답은 언제나 그것은 모자군요 였다. 그런 때에는 보아뱀이니 원시림이니 별이니 하는 이야기는 그만두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트럼프 논이나 골프나 정치나 넥타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면 그들은 분별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며 매우 반가워했다. 그래서 나는 비행기 사고로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한 6년 전까지 서로 가슴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만한 상대가 없이 혼자서 지내왔다. 그때 비행기 엔진이 고장났었다. 나는 정비사도 승객도 태우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서 어려운 수리를 해내야만 했다. 나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였다. 겨우 일주일 동안 마실 물밖에 없었으니까. 그리하여 나는 전날 밤을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마일이나 떨어진 모래밭에서 지냈다. 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뗏목을 타고 방황하는 난파선의 선원보다 더 외로운 신세였다. 그러니 해가 뜰 무렵 이런 이상한 작은 목소리를 듣고 눈을 떴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는
누구나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아저씨, 나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뭐라고?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나는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눈을 비비고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나를 심각한 얼굴로 바라보고 서 있는 어린 친구가 보였다. 다음 그림은 내가 나중에 그린 것 중에서 가장 잘 된 그 소년의 초상화이다. 물론 내 그림은 실물보다는 훨씬 못하다. 그러나 그건 내 탓만은 아니다. 어른들 때문에 낙심해하는 난 6살 때 화가가 되는 걸 포기했고 보아뱀의 속과 겉모양 이외에는 아무것도 그려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너무나 놀란 눈이 휘둥그레져서 내 앞에 갑자기 나타난 소년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기부리하지만 나는 사람 사는 지역에서 수만리나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런데 이 어린 친구는 사막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피로와 배고픔에 지쳐 있다거나 목이 마르다거나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아무리 보아도 사람 사는 곳에서 수만 리 떨어진 사막 한복판에서 길을 잃은 아이 같지는 않았다. 이윽고 난 가까스로 말을 건넸다. 그런데 넌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 그러자 그 애는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듯 가만히 같은 말을 되뇌었다. 아저씨, 나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너무나 이상한 일을 당하면 감히 그것을 거역하기 어려운 법이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만 리 떨어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곳에서 양을 그린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 생각되었지만 나는 호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그러나 나는 그때 지리와 역사 산수, 문법 이외에는 배운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약간 시무룩한 얼굴로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요.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나는 양을 그려본 일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내가 그릴 줄 아는 2가지 그림 중 하나를 그렸다. 그것은 보아뱀의 겉모습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린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언제 보아뱀 뱃속에 코끼리가 들어있는 그림을 그려달랬어요? 보아뱀은 너무 위험한 동물이에요. 코끼리는 거추장스럽고요.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것이 다 작아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은 양이란 말이에요.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그래서 나는 양을 그렸다. 그 애는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이 양은 병들었잖아요. 다른 걸 그려주세요. 나는 또 그렸다. 어린 친구는 할 수 없다는 듯이 쟁긋 웃었다. 아저씨, 이건 양이 아니고 염소예요. 뿔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또 그렸다. 그러나 그것도 먼저 본 그림들과 마찬가지로 퇴짜를 맞았다. 이건 너무 늙었어요. 난 오래 살 수 있는 양을 갖고 싶어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비행기 엔진 분해를 서둘러야 했으므로 나는 아무렇게나 그림을 꺼적꺼적 그려놓고 한마디 툭 던졌다. 이거 상자인데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양이 이 속에 들어있어. 그러나
뜻밖에도 그 어린 재판관의 얼굴이 환해졌다. 이것이 바로 내가 갖고 싶어하던 그림이야. 아저씨, 이 양은 풀을 많이 줘야 하나요? 그건 왜 물어보지?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것이 작거든요. 이 양이 먹을 정도는 충분히 있을 거야. 내가 준 양은 아주 조그만하니까. 그는 고개를 숙여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그렇게 작지도 않은걸요? 야! 벌써 잠들어 버렸네. 이렇게 해서 나는 어린 왕자 알게 되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렸다. 어린 왕자는 나에게 많은 것을 물었으나 내가 묻는 말에는 별로 신경을 쓰진 않았다. 다만 나는 우연히 한마디씩 내뱉는 그의 말로 차츰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처음부터 내 비행기를 보았을 때 그는 나한테 이렇게 물었다. 이 물건은 뭐예요? 이건 물건이 아니고 날아다니는 거란다. 비행기라고 하지. 내 비행기야? 나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걸 가르쳐준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웠다. 그러자 어린 왕자는 소리쳤다. 우와, 그럼 하늘에서 떨어졌군요. 그래, 나는 점잖게 대답했다. 이야, 그거 참 재밌겠는데요. 어린 왕자는 깔깔거리며 아주 유쾌하게 웃었다. 그것이 내 비위를 몹시 건드렸다. 나는 사람들이 나의 불행을 보고 웃는 걸 싫어한다. 그런데 어린 왕자는 말을 이었다.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군요. 어느 별에서 오셨어요? 그 순간 나는 신비에 쌓인 그의 정체를 알아내는데 한 줄기 서광이 비치는 것을 느끼고 별안간 이렇게 물었다. 그럼 너는 다른 별에서 왔구나? 그러나 그는 대답이 없었다. 비행기를 들여다보면서 고개만 까딱까딱했다. 이걸 타고 왔다면 그다지 멀리서 오진 못했겠군요. 그리고 오래오래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어린 왕자는 내가 그려준 그림을 매우 소중한 듯 꺼내어 열심히 들여다보았다. 다른 별들에 대해 약간 비치기만 한 그의 속내 이야기가 내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나는 좀 더 알아보려고 애를 썼다. 도대체 넌 어디서 왔니? 내가 말한 내가 사는 곳이란 어디지? 그리고 그 양을 어디로 가져가려고 그러니?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겨 있다가 그는 대답했다. 아저씨가 그려준 그 상자 말이에요. 밤이면 그게 양이 집이 될 테니까 참 다행이에요. 그렇고 말고, 그리고 내가 얌전하게 굴면 낮 동안 양을 메어둘 끈을 주지, 말뚝도 주고. 그러나 이 제안에 어린 왕자는 충격을 받은 듯 했다. 양을 메어두다니 참 괴상한 생각이군요. 하지만 메어두지 않으면 아무데나 가버리고 길을 잃을 게 아니냐. 어린 왕자는 깔깔 웃었다. 아니, 가긴 어딜 가요. 아무데나 곧장 앞으로 가지. 그러자 어린 왕자는 정색을 하고 말했다. 괜찮아요.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으니까요. 그리고는 약간 서글픈 생각이 들었는지 덧붙여 말했다. 앞으로 곧장 가봤자 그리 멀리 갈 수도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책일남입니다. 어린 왕자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시간 관계상 제가 끝까지 다 읽어드리지는 못했지만 오랜만에 읽어보니까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것 같고 그때 어린 왕자 처음 읽었을 때로 돌아간 것 같네요. 제가 또 지금 새벽에 이걸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그 책의 감성이 제가 여태 느껴봤던 것 중에서 좀 더 강하게 와닿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끝내기 아쉬우니까 이 책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비행기 사고로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한 나는 그곳에서 어린 왕자를 만납니다. 아주 작은 떠돌이별에서 자존심 강한 장미꽃 한 송이와 함께 살던 그는 장미꽃의 투정에 마음이 상해 그 별을 떠났지요. 여행 중에 어린 왕자는 여러 별을 거쳤습니다. 이 별들은 모두 어린 왕자 자신의 별처럼 아주 작은 떠돌이 별이어서 한 사람씩밖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어린 왕자가 만난 사람은 왕가, 허영심 가득한 남자, 주정뱅이, 상인, 가로등 관리하는 사람, 지리학자였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상한 어른들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어린 왕자는 지구로 오게 되었습니다. 지구에서 어린 왕자가 처음 만난 것은 뱀이었습니다. 뱀은 어린 왕자에게 언제고 떠나온 별이 그리우면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죠. 그리고 어린 왕자는 여우를 만났습니다.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길들인다는 것의 의미와 책임, 잘 보려면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정원을 가득 메운 장미꽃들보다 자신과 관계를 맺은 장미꽃 한 송이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자존심 강하지만 한없이 약한 장미꽃이 새삼스레 걱정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지구에 온 지 1년이 되는 날, 어린 왕자는 강한 독을 지닌 뱀에게 물려 쓰러집니다. 서로를 길들이며 관계를 맺었던 그 약하고 순진한 장미꽃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신의 별로 떠난 거지요. 이 책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마음으로 바라보라, 마음을 다해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관계를 맺는다는 게 피곤한 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요즘같이 삭막한 시대에 이런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죠. 혹은 SNS나 이런 것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많은 관계를 맺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관계 속에서도 자신한테 특별하고 아주 소중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린 왕자한테 정원의 수많은 장미꽃이 그냥 단지 지나가면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꽃에 불과하지만, 그가 물을 주고 보살펴준 그 투정이 많은 한 송이의 장미꽃은 그에게 길이 든 친밀한 존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수천만 송이의 장미꽃보다 그 작은 장미꽃 한 송이가 더 소중한 것처럼 말이죠.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 책에 나오는 나가 밤하늘을 보면서 그 어린 왕자를 생각하면서 행복해지고 또 슬픔에 잠길 수도 있듯이 그런 존재들이 여러분들한테 힘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책을 또 한 번 읽고 뭐 큰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것보다는 다시 한번 제가 잊고 있었던 거를 좀 상기시킨 것 같아요.
가족이나 친구 혹은 애인, 본인이 사랑하는 존재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 되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익숙해지면서 내가 마음을 다해 대하지 않고 내가 책임을 다해 대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았나 혹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책 읽남이 읽어주는 어린 왕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마다 어린 왕자와 장미의 꽃 그리고 어린 왕자에게 그려준 양을 생각하며 행복감에 또 슬픔에 잠깁니다.